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 무기로 MI 디자인의 휴대용 선풍기 판매를 전격 허락하시었다. 그동안 불량 재래 선풍기들이 마치 수류탄처럼 과열과 불량으로 폭발하는 뉴스를 보시며 치솟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셨던 김용민 동지께서는 오직 안전이 최우선인 휴대용 선풍기를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MI 디자인의 휴대용 선풍기를 간택하신 것이었다. KC 안전 인증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만일 사고가 있을 경우 최고 1억까지 보상 가능하며 한 번 충전에 8시간 사용 가능, 36데시벨의 초저음에 2단계 풍속 조절까지 가능한 안전한 휴대용 선풍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지상파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가 이번 주까지입니다. 유선 전화로 올 텐데 웬만하면 받아주시고, 어제 5분 이상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물어보면 아침 10시 때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밤 10시 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들 듣고 계시죠?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봅니다. 먼저 한겨레, 문 대통령 군 계엄 문건 모두 제출하라. 6일 만에 또 질책, 이런 제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에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창군 이래 첫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국방부에 자료 제출을 공개 지시한 겁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어렵다, 고개 떨군 대통령. 세계일보, 문 대통령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못 지켜 사과. 국민일보,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못 지켜 사과, 속도 조절 시사. 서울신문, 문정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공식화. 동아일보, 역풍 맞은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 속도 조절,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됐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률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내후년 10,000원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는데요.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양대노총 손에 휘둘린 최저임금, 이런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핵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양대 노총에 속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약 9% 수준인데요. 양대 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번번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대변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기득권 세력은 전체 기업 중에 몇 % 수준이지요? 다음은 중앙일보, 최저임금 부담 기업에 떠넘기는 김상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대기업도 나누게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중앙일보는 정부의 대책이 정부의 세금 보전이나 기업의 부담을 전제로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편의점주 한 달 160만 원 버는데 이젠 100만 원 남짓 될 판, 이런 제목입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한 달에 채 2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점포는 전국 7만여 편의점의 약 40%, 2만 8천여 개로 추산되는데요.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의회는 편의점 본사에 지원비가 없으면 하루 매출 250만 원 이상 올리는 점포 외엔 최저임금 인상을 버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았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기무사령부에 이른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실행에 옮겨진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정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엔 계엄사령관을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총장으로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군령 위반 혹은 군지휘체계 무시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계엄령 문건엔 부대 병력 동원과 집결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계엄령 선포 계획이 이행 초기 단계까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서와 보고가 제출된 되는 대로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이 문건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중앙일보와 국민일보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정영식 판사의 아내가 이종 사촌이란 사실이 화제가 됐었지요.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이런 두 사람의 관계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2015년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공략하기 위해 문건을 여러 건 만들었는데요. 법원행정처는 현직 판사와 국회의원의 연고를 분석해 이른바 1:1 매칭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상고법원에 비판적이었는데요. 법원행정처는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인적관계인 민희령 대법관 그리고 정형식 부장판사를 키맨으로 지정했습니다. 관련 문건엔 친분관계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사법행정을 맡은 법원행정처가 독립된 재판 업무가 생명인 최고법관까지 상고법원 입법 로비에 동원하려 계획을 세운 건데요. 실제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의도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지면서 편의점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편의점주들의 분노는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보다는 가맹 본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동시파업도 불사하겠다던 편의점주들은 을과 을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며 일단 단체 행동은 보류했습니다. 다만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기업과 가맹 본사를 겨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는 가맹 수수료 인하와 근접 출점 혐의 중단 그리고 카드 수수료의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편의점들은 매출의 최대 35%를 본사 가맹 수수료로 내고 있는데 이런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이 주도하는 편의점 본사의 무분별한 확장 전략도 가맹점주들을 위협하는 요인인데요. 2010년에 약 17,000곳이었던 편의점은 2016년에 약 33,000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편의점은 카드 수수료도 평균 2.3%로 대형마트의 0.7%보다 비쌉니다. 이상은 KBS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2016년 조선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종업원 가운데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통일부는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닷새 사이에 자유의사 입국에서 기존 입장 불변으로 통일부의 답변이 바뀌었는데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통일부 대변인은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한겨레는 자유의사 입국이라는 통일부의 답변이 오히려 돌출적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통일부는 길게 잡으면 지난해 말, 짧게 잡아도 5월 이후엔 자유의사 입국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발표와 거리를 뒀습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공개 촉구했는데요. 한겨레는 통일부의 뒤늦은 공식 답변 조정이 제3의 길을 열 실마리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배우 김부선 씨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 빠른 시일 안으로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진우 기자도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주진우 기자의 입장을 소개해드린 바 있었죠. 주 기자의 입장은 두 사람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아는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불륜이 있어서 주 기자가 덮어주었다는 주장은 마타도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진우 기자가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고 남의 입, 즉 제 입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또 트집 잡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진실 규명보다는 주진우 흠집 내기에 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전원에 불과한 근거를 갖고 확증 편향하는 이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싸움에 휘말릴 필요가 없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부른다는 거지요. 남김없이 모든 사실을 다 밝힌다고 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를 흠집 내려는 세력에게 그의 직업을 다시 한번 일러주겠습니다. 그는 기자입니다.
소송 많이 당했던, 그러나 대부분 이겼던 그 결과를 주목해 보시죠.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6월 이재명 지사 측은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 그리고 김부선 씨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검찰은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어준 총수는 물론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데요.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가 안 왔다. 출석하게 된다면 다 이야기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였습니다. 천주교 성체 훼손 논란을 일으킨 남성 혐오 성향 커뮤니티 워마드가 그야말로 막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엔 태아를 난도질한 사건을 낙태 인증이란 제목으로 게시했습니다. 세상의 관심을 거의 즐기는 분위기지요.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우쭐대는 것 같습니다. 신체의 여러 부위를 난도질한 채 피가 흥건한 태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워마드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이 사진과 함께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노. 바깥에 놔두면 유기견들이 처먹을라나 모르겠노 깔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기에도 거북한 이 사진을 두고 회원들은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마드에 게시된 낙태 인증샷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워마드에서 극단적 남성 혐오 성향을 드러내면서 각종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구지가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고대 가요인데요. 구지가의 문학적 해석을 놓고 인천의 한 여고 교사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구지가에는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이런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거북이 머리가 남성 성기인 남근으로 해석된다는 교사의 설명이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민원이 제기된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 그리고 2학기 수업 배제를 결정하고 시교육청이 이를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 측은 30년 동안 교단에서 같은 내용의 수업을 가르쳤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학교 측이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얘기만 듣고 자신을 성희롱 교사로 낙인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동료 교사는 고대가요나 설화는 대부분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가르칠 때마다 교사의 성희롱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겠느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른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 역시 해당 교사를 두둔하며 SNS에 응원 댓글을 수백 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영민 파일.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김병준 씨.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던 한나라당을 강도 높게 성토했는데 김병준 실장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가 졸속 반대에 불과하다면서 행정수도 반대론자들은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를 반대했고 탄핵 때는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졸속 반대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대선 결과에 대한 불인정.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통령에게 충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청와대 참모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 다수와 국가 원로가 행정수도 이전 반대 또는 재고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졸속 반대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닌 것입니다. 교육부 총리가 된 김병준 씨. 한나라당의 이런저런 시비 때문에 사퇴 압박을 받자. 거센 사퇴 논란 속에서 김병준 교육부 총리는 정면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 청문회와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어디든 공개적인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제가 가서 설명할 수 있을 거다. 한나라당은 김 부총리의 청문회 요청이 시간 끌기용이라면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교육부 총리가 즉각 사퇴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교육 개혁은 없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뒤 주가가 오른 김병준 씨. 안철수 대표의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안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맡았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만나 국민의당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총선과 정치 참여를 고려한 적은 없다라면서도 밖에서는 도울 수 있다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낚아채 간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시 대통령 박근혜. 신임 국무총리에는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김병준 신임 총리 후보는 저명한 행정학 교수로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학문적 식견과 국정 경험을 두루 갖춘 분이십니다. 2016년 5월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팔고 김대중 대통령을 팔고 노무현 대통령을 팔고 미래 비전을 세우고 미래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과거 지도자의 깃발을 들고 표를 얻고 하는 그런 정치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신 게 있는데요. 자,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존경에 맞지 않는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어놓은 구상들도 제대로 씹어보지도 않은 채 버렸다. 그러고도 그의 사진을 높이 들고 표를 구하러 다닌다. 예. 그 친노무현계에 대해서 김병준 교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을 잘 알고 노무현 정치를 잘 아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친노무현계와 또 친문재인계 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정책이나 비전을 그대로 따라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무슨 한미 FTA 문제라든가 제주 해군기지나 서비스 산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부정을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고민 수준까지 올라와 보고 그 고민을 넘어서는 새로운 안을 내놓으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주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질 않거든요, 지금. 야당의 지도자들이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친노무현계라고 한다면 노무현을 넘어서야 한다. 당연한 그런데 이야기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친노계다라는 계파에 서서 표만 구하러 다니는 그런 행보는 절대 노무현 정신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정신이라고. 노무현 정신은 뭡니까? 노무현 정신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노무현을 넘어서야 됩니다. 끊임없이 변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변해야 되고요. 노무현 정신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일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투철한 현실 인식과 치열한 자기 핵심인 만큼 김 위원장이 우리 핵심 비대위를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손석희 앵커의 한마디. 우리 정치판에서는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많이 봅니다만 이 경우도 그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아주 놀랍지는 않은 것이 본인이 이미 의지를 밝힌 바가 있고 또 지난 박근혜 정부 말기에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아들인 적도 있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 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대통령의 그 분노하심이 잘 모르는 저한테까지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군대라는 것이 워낙 폐쇄적인 조직이라 지금까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군대 내에서 개혁을 하는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군인인 점은 바뀌지 않죠.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법무부 장관을 판검사 출신이 아니고 변호사 출신 강금실 장관이 했을 때 법조계의 분노와 반발 기억들 하실 겁니다. 지금 아직 그런 지경으로도 못 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국방부는. 예. 법무부에 비해서도 한참 좀 뒤처져 있고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만 사실 군 검찰이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기밀이라는 것은 기밀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전담하면 되고 사법 경찰이 있고 검찰이 다 있는데 군대가 따로 이 검찰을 두게 되면서 요즘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육사 출신이나 해사 공사 출신의 요원들을 로스쿨에 보내서 법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군 법무관으로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강욱 변호사 같은 사람이 군 검사 출신 아닙니까? 군 검찰 출신인데 예.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학교를 다니다가 군 법무관이 돼서 군대에서 활동을 하다 이제 민간인으로 나간 경우인데 이제 이런 경우들도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군 출신, 육사, 해사, 공사 출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검사, 그런 사람들이 판사, 그런 사람들이 같이 변호까지 맡아서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해군과 육군이 다르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겠지 싶지만 그것은 내부에서 부르고 밖에서 보기에는 사실은 다 군인이라는 한 가족이라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격노한 것 아닌가. 예. 부대사에서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라. 이런 일은 정말 웬만해서는 없는 일이거든요. 대통령이 그 한마디로 이 일선 부서들을 불신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의지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금 관련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이고 네. 이게 지금 계엄령 문건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실행 준비까지 되었다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일이었던 거예요. 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정말로 실행이 됐다면 탱크 10대가 광화문 광장으로 밀고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포탄 한 발이라도 밖으로 떨어졌다면 포탄 한 발로도 반경 30m 내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한 발로 가정이란 거 없지만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사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들이 그 분노를 또 견디고 조용히 촛불을 들고 일어설 수 있었을지 아니면 그것이 폭력 사태로 변질됐을지 군은 어떻게 나섰을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끔찍하지만 해봐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리고 법적으로 이러저러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행정기관들을 국회를 포함해서 해산시켜버리는 과정을 전광석화처럼 진행한다면 이런 과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이자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군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장난질을 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체 문건들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이것과 관련돼서 국방부와
육군, 해군, 공군이 이번엔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국민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국민인데 다만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착각해서 아직도 본인들이 나라를 이끌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걸 하고 있다면 버려야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뿌리를 다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기에 전부 다 옷을 벗기고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는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군인들이 나라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지금 군대를 욕하거나 군인의 힘을 빼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군사작전 하듯이 2만 명의 희생은 불가피하고 그런 가운데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면 2만 명을 죽이자라는 결정을 군은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적군이라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거 국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5.18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식의 진압이 가능하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 위수령 검토까지는 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많이 나갔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군 병력을 투입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까지 검토했다고 하면 이게 그냥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하하하 이렇게 웃어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전 좀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책임을 지고 끝까지 파헤쳐 봐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말이죠. 지금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몰아내려는 세력들 사이에 갈등 국면이 조성됐다. 이런 이제 시각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가 진실이고 무엇이 실상입니까? 이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철희 간사의 말을 듣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철희 간사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송영무 장관이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좀 문재인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일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문건 내용 다 제출되고 나면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서는 진위가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송영무 장관의 퇴진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수준에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사실 발언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정보량에 정비례해서 가치가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예. 저희는 알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는 송영무 장관의 비밀 이런 건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군개혁을 주장하면서 문건을 폭로해온 이철희 의원의 이야기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착하게 해결을 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전 기본 전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이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논의가 필요 없는 주제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개혁을 하려는데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이 송영무 장관을 뒤에서 음해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은 사실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내부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무 장관의 진의와 상관없이 어쨌거나 기무사 개혁을 시도하려는 송영무 장관을 공격하는 기무사 내 그룹은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 그룹들이 송영무 장관에게 역작전을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러면 피해를 보는 송영무 장관이 100% 옳은 사람이냐라고 하면 피해를 입고 안 입고로 따질 문제가 아닌 거고,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 잘 헤쳐가리라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한 만큼 그것에 대한 자료가 올라오고 그것이 분석되어져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차분하게 지켜보면 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또 언론들이 송영무 장관이 알고도 보고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홀라당 넘어갔네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는 조금씩 다 섞여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서 나오는 특종 하나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저희가 계엄 문건과 관련돼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송영무 장관이 제대로 조사를 할까 이런 걱정들 다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관련된 문서들이 집합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주 속 시원한 결론이 앞으로 내려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기무사가 아직까지 청와대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계속 송 장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식의 또 견해를
피력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건 또 어찌된 일인지 싶기도 하고요. 뭐 어쨌거나 국정원과 기무사가 정보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등한 사람들일 테니까요. 예, 그런 옥석을 가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기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자들이 취재하는 정보가 본인이 취재해서 나온 정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기무사나 국정원에서 본인들이 알려주고 싶은 정보를 알려주는 측면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예, 김성태 의원이 사과를 했죠. 결국은. 예. 권한대행이 사과를 함으로써 일단 좀 잦아드는 분위기고요. 게다가 본인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혁신 비대위원장 후보를 확정해서 발표를 하면 또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니까 의총이나 이런 것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당의 내홍은 일단 내일까지는 잦아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되내겠는가의 문제인 건데 중요한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나 인적 청산의 문제인데 김병준 교수는 시스템을 짜는 것을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수정당의 문제점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인 뭐 꾸준하게 해왔던 주장도 있고 한 1년 전에 낸 책에서도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요. 뭐 그 주장은 사실은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하는 얘기라 제가 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이야기를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학자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제대로 된 개혁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에서 좀 많이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시스템 개혁은 잘 모르죠, 사람들이.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시스템이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당사자들일 텐데 당사자들은 그 시스템 개혁하는 것을 막으면 너무 표가 나니까 시스템 개혁을 못하도록 혁신 비대위를 흔들 것이고 이렇게 흔들리다가 혁신 비대위가 뭐 이도저도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신망을 잃게 되고 당내 힘을 잃게 되고 개혁은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혁신 비대위가 진짜 뭔가 크게 역할을 하려 한다. 뭔가 크게 판을 짜려 한다. 그런다면은 들어서자마자 과감한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인적 청산만큼 확실한 개혁 의지 표명이 어디 있어요? 김진태 같은 사람 축출한다든지 대표적으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인사들을 초장에 정리한다면 저는 앞날이 가시밭길만 있다라고 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작부터 내내 휘둘리고 또 짓밟히고 조롱당하면요. 뭐 갈 길을 못 갑니다. 이게 1년밖에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1년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뭐 김진태 의원 말씀하셨는데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에서 밀려난 것 가지고도 아군 저격수를 빼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판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법사위를 물러나서 정무위원회로 가게 됐는데 아유, 잘 됐네. 위원회를 옮기는 것 가지고도 이런 정도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앞으로 저는 뭐 다른 일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잘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뭐 상임위 관련돼서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재밌는 것만 몇 가지 좀 말씀을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법사위 말씀하셨으니까 법사위에 전투력 만땅의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대표적인 의원들 한 3분만 저희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의원. 아이고 세상에. 그다음에 환노위에서 명성을 떨쳤던 이완영 의원. 그다음에 이제 장제원 의원. 법사위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 위원장은 여상규 의원이 맡았고 간사는 김도읍 의원이 맡았고요. 그 외에도 정가뷴, 주광덕 의원이 더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법사위 구성 아닙니다. 수가 적어서 뭐 이렇다 할 뭔가의 파이팅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 드네요. 그렇긴 하지만 뭐 이은재 의원 같은 사람이 한둘이 있으면 분위기가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송기현 의원이 간사를 맡고 백혜련, 표창원, 금태섭, 박주민, 조홍천, 이춘석 의원이 들어가서 뭐 전투력들은 다 일당백인데 워낙 점잖은 사람들 위주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은재 의원의 생태 이런 것이 벌어지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갈 수 있을지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완영 의원은 재판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1심에서 의원직을 잃게 되는 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어쨌거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의원을 하는 것이 앞으로 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더 걸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버티면서 법사위의 개혁을 가로막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뭐 사실 이제 검찰 수사 단계는 끝났으니까 뭐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법원도 상대하잖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뭐 사실은 판사들이 법사위원들의 영향을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많이 받지는 않을 걸로 보여서 전 뭐 그런 걱정은 좀 상대적으로 적은데 저 같은 경우는 판노위를 할 때 특별 고용 노동자들의 산재 보험을 가입하는 문제를 판노위에서 그것을 심지어는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이완영 의원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되게 어렵게 통과를 해서 법사위를 갔는데 법사위에서 권성동 의원이 뭉개서 결국 통과시키지 못했던 전례를 떠올려 보면 이은재 의원이라든지 이완영 의원 이런 한두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전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뭐 걱정이면 걱정이고요. 뭐 어쨌든 법사위가 키퍼의 노릇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요것과 관련돼서 법사위를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문제들을 빨리빨리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설명드리면 정보위는 이은재 의원이 간사를 맡았어요. 그리고 그래요. 김성태 의원, 김도읍 의원, 한선교 의원이 들어가서 국정원의 정보위 개혁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난항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당 같은 경우는 홍영표 의원이 같이 이제 원내대표로서 맞서고 있고 이인영, 전해철, 김태년 의원 등 뭐 선수들이 들어가 있고 특히 정보위에 능한 김민기 의원이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뭐 전 방어를 해내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양 상임위가 전부 다 공격이 워낙 지저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 네, 포털 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이제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아침 조중동이 합동 편집회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최저임금 10,000원을 넘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네, 좀 자세히 얘기하면 조선일보의 일면 기사 제목이 최저임금 2년간 29% 올려 사실상 1만 원이란 제목을 썼고요. 사실상 1만 원. 네. 네, 그리고 중앙일보는 실질 최저임금 1만 원, 속도 조절 없었다. 네,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이 세 언론이 다 최저임금이 이번에 1만 원까지 사실상 오른 거다라고 진단을 한 거죠.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이 최저임금 1만 원이 2년 만에 달성된 것처럼 지금 보여요. 비록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 1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정작 같은 최저임금 결정 소식을 다루는 한겨레나 경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산입 범위 확대에 더 최저임금 인상 착시라는 제목을 썼고요. 경향신문은 3면에 문재인 정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대선 공약 실현 어려울 듯이란 제목을 썼습니다. 예. 그러면 대체 이 조중동이 말하는 1만 원은 뭘 얘기하는 건가? 이게 좀 의아했는데 예. 해당 기사들을 자세히 보니까 최저임금의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합치면 1,300원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네네. 이게 10,000원이 사실상 넘은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주휴수당이 뭐냐면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을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돈을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잘 안 주죠. 예. 조중동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걸 가정하고 최저 시급이 8,350원씩이면 주급이 33만 4천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거를 유급 휴가로 쳐주면 하루 일당이 66,800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 지난 5일간 일했던 것을 합치면은 일주일에 40만 800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급으로 계산하면 실질적으로는 48시간 일한 것으로 돈을 받지만 정작 너네가 일한 시간은 40시간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사실상 시간당 1,200원, 저는 1,200원이 나오던데 어쨌든 그 돈이 나온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시간당으로 주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월 단위로도 계산을 해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2016년부터 그렇게 됐는데 이 기준은 주 5일제,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월급이 어느 정도 이상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이 정도가 최저 월급이다라고 지정을 한 것도 같이 공지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인데 이게 월급으로 따지면 157만 3,770원이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었고 이걸 월급으로 따지면 135만 2,230원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시간당 8,350원이니까 이거를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5,15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시급이 있는데 월급은 뭐하러 계산하냐? 대체 월급의 기준은 뭘로 정하느냐가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이 월급의 기준은 한 달에 209시간 노동을 한 것을 계산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9시간의 노동을 한 것이니 이만큼 월급 이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거는 항상 그런데 왜 이게 209시간이냐면 여기에 이미 주휴 시간이 계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하면 하루 유급으로 쉬는 게 이미 최저 월급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는 이유가 법으로 주게되어 있는 주휴수당을 자꾸 사업자들이 마치 최저 시급만 준수하면 되는 것처럼 안 줘서 아예 그냥 월급으로 공지를 한 겁니다. 이게 2015년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정리하면 조선일보의 저 계산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하면은 한 40만 원 나오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지난해 7,000원대이던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1만 원으로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 거냐면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난해에 이 월급으로 따지면은 157만 3,770원인데 올해는 174만 5,150원으로 나온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최저 시급이 10,000원이 되면 209만 원이 최저 월급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1만 원으로 올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중동이 마치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만 오르면 모든 게 목표 달성이다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게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1만 원으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현재 한국에서 살려면 적어도 그 정도 시급은 받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원을 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시급을 만 원으로 했을 때요. 예. 근데 한 달에 지금 내년 기준으로 174만 5,150원인데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만 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최저임금 만 원을 하면 209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사실 이 돈은 조선일보 기자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월급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결국 이제 내년 최저임금은 조중동이 실질적으로 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174만 5,150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1만 원이 달성됐다. 더 이상 인상을 하면 안 된다. 소상공인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지네들이 한번 이 돈으로 도시에서 한 달을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많이 받는 거라고 하면은 170만 원대로 살아보라고 하죠. 유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74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면 서울에서 월세 감당을 못해서 직장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방을 구해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출근하면서 가끔 지각하면 또 택시도 타고 이러고 밥도 아껴 먹는다고 편의점 밥만 골라 먹어도 이게 진짜 살기가 퍽퍽합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나기에는요. 그런데 지금 1만 원 올리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한다더니 속도 조절도 없이 사실상 1만 원을 했다. 이러는 게 지금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 최저임금이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발표가 됐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지난해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6년에도 이 주휴수당 얘기를 한 게 있나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또 요거를 얘기를 한 게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난데없이 지금 와서 이렇게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직 부족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최저시급이 만 원이다라고 사기를 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참 이 조중동이 서민들 등골 빨아먹는데 약도 참 다양하게 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이 숫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린 분들이 있는데 요점만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해 최저임금이 7,530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저 가치 공지가 된 최저 월급은 157만 3,770원이에요. 월. 네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8,350원,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5,15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당 얼마, 그리고 월급으로 따지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얼마, 이거는 계속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계산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번에는 주휴수당을 포함을 하면 사실상 최저시급 만 원 정도 인상의 효과를 누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최저시급 만 원 효과를 누리려면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조중동은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원을 받는데 만 원 효과를 누린다라고 지금 일종의 이제 약을 팔고 있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휴수당은 어디로 갔어요? 사실 이 월급을 산정하는 게 주휴수당을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이 시급만 하지 않고 월급으로 따지는 이유는 주휴수당을 업주들이 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는 직장도 있고 안 주는 직장이 있는데 조중동은 주는 직장을 기준으로 해서 만 원 넘어갔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원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은 그게 불법이 돼요. 그래서 모두 다 줘야 되긴 하는데 이미 주휴수당은 2016년부터 함께 고지가 되어서 월급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주휴수당을 같이 포함을 해서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의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2016년부터 시급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같이 공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만 원의 효과를 누리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209만 원이 돼야 되는데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17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최저임금 만 원 인상의 효과는
아니라는 거죠. 예. 최대한 월급을 받아가는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10,000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으려면 지난해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이걸 뭐 주휴수당으로 포함시키면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이 아니라 8,0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한마디 없다가 이제 딱 10,000원이 넘어버리니까 그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한다는 거죠. 아, 그래놓고 이제 더 이상 최저임금 올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군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대놓고 벌거벗고 그렇게 달려들어서 지지해주는 그런 신문들이 있어서 문제는 그 신문들이 그다지 영향력이 없다는 점, 점점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들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요. 투명성을 대폭 높이고자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 같아요. 예. 다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추천을 했는지, 뭐 누가 추천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좀 빠져 있어서 정확히 아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방통위가 그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요부터 살펴보면 11명을 선임하는 KBS 이사에 49명, 그리고 9명을 선임하는 박문진 이사에 27명이 지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경쟁률로 따지면 KBS 이사는 4.45대 1, 박문진 이사는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 과거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크게 줄어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2009년에 KBS 이사 모집을 할 때 114명이 지원했고 박문진 이사에는 119명이 지원했다고 하고요. 예. 2015년에도 KBS 이사에 97명, 박문진 이사에 54명 이렇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그때도 참 웃긴 게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선임된 사람이 고작 이인호나 고영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공영방송 이사 후보 수가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방통위가 일단 처음으로 지원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고 또 KBS와 MBC 이사가 지금까지는 중복 지원이 가능했는데 중복 지원을 금지한 것도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개 검증을 피할 수 없다는 뭐 그런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중에 좀 눈길을 좀 확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주 재밌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는데요. 박문진 이사 지원자들 중에요.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최대현, 최기화, 김도인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최대현? 그 MBC에서 해고된 아나운서? 네네네. 전 MBC 아나운서인데 이 아나운서국 차장까지 지내다가 해고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보고하고 또 시차 근무를 유용하고 앵커멘트에서 특정 정당의 유리한 발언으로 선거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등의 여러 이유로 지난 5월 18일에 해고가 됐던 바로 그 최대현입니다. 그리고 최기화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예. 이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MBC 보도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 보도국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민주방송 실천위원회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자사의 보도를 자사 노동자들이 감시하는 그런 보고서인데 요거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미디어 오늘에 그렇습니다. 이 금준경 기자하고 한겨레 기자한테 쌍욕을 퍼부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도인 전 편성국장은 지난 2013년에 이 시선 집중을 무력화시켰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또 2017년 MBC 스페셜 탄핵편을 불방시켰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언론노조의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MBC를 감독하는 박문진 이사 자리에 앉아보겠다고 지금 온 거죠. 만약 그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박문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까? 명목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면접을 보고 뭐 그렇게 할 텐데, 근데 아마 뭐 이게 지금 박문진의 이사 선임 구조가 뭐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쪽 추천을 노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인, 뭐 추천단체 이런 것이 지금 명기가 안 돼 있어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아마 뭐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아서 뭐 박문진
이사에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은 자유한국당 추천을 지금 노리는 건지 뭐 그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명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명이 지원을 했는데 과연 뭐 자유한국당이 뭐 어느 사람을 선택을 할 것인지 그거는 아직 좀 미지수예요. 방송문화진흥회가 9명의 이사가 있는데 여당 추천이 6명, 또 야당 추천이 3명이지 않습니까? 야당 추천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한 개의 야당만은 아니죠. 지금 다른 야당들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BC를 그 바닥까지 추락시킨 그런 자들이 정치적 바람을 타고 다시 들어가려 한다. 아무리 생각이 없고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쫓겨나고 했는데도 뭘 또 먹을 게 있다고 이렇게 또 치솟대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들이 선임이 된다면은 MBC 사측은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당노동 행위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정치권은 좀 한 발 좀 발을 빼고 국민들이 선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정치권이 스스로 외풍을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 말이죠. 참 자유한국당이 그냥 마음 먹고 꽂으면은 이사가 되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진짜 자유한국당이 저런 사람들을 정말 이사로 추천하고 선임을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이 쇄신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거겠죠, 또. 네, 뭐 기대는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국가유공자였던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는 한 며느리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고를 올리고 빈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복을 차려입은 무공수훈자회 선양단원이 오셔서 대통령님 명의의 근조기와 태극기를 빈소에 놓고 헌화, 분향을 엄숙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니 사실은 시아버지가 생전에 문 대통령님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대통령님 명의의 근조기와 태극기를 받게 됐고 입관 날에도 20명의 무궁수훈자회 어르신들이 참석하셔서 관 위에 태극기를 덮어드리고 조문식을 거행해 큰 감동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예의 표시지만 그동안은 이게 생소했습니다. 자기를 버려 공동체를 살린 분들, 그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예의가 상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1945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드라마 음악으로 쓰인 윤도현의 끝이 아니길 잠깐 듣겠습니다. 내게로 오는 길을 몰라서 그대의 눈이 잠시 멀어서 그래서 조금 늦게 닿는 거라고 내 맘은 믿고 기다립니다.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내 가슴은 그대 아닌 누굴 담은 적 없고 그 모진 시련도 그대 있었기에 힘들어도 살아왔었는데 보여요 그대 날 떠나려는 게 눈물을 참는 그대 슬픈 뒷모습이 마지막 내 전부 그대뿐인데 그대를 사랑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스칼렛 K님,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제발 엄마라는 단어를 더럽히지 마세요 라고 하셨고, 바른말쟁이님, 이 시대의 최고 적폐 세력은 대법원과 국방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재헌절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